네, 아동정보 처리 관련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사례와 시사점의 발표를 맡은 N소프트의 김지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의 내용은 아동 개인정보의 중요성, 주요 글로벌 국가의 아동 개인정보 법제도, 그 다음에 관련 동향, 그 다음에 시사점으로서 개인정보 담당자로서 글로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 발표를 어떤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어떠한 그걸 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규 복귀 용사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를 글로벌 개인정보를 좀 처음 해보신 분들이랄지 혹은 좀 튜토리얼을 끝냈는데 한동안 쉬고 글로벌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가물하신 분들은 좀 이 발표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만렙을 찍거나 고레벨에 오르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편안하게 핸드폰 게임 같은 걸 하시면서 리니지나 불소 같은 거 하시면서 좀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럼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아동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원인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혹은 조카를 보거나 하신 분들 중에 어린애들 중에 핸드폰 안 하는 애들 아무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에도 나오는데요. 10대는 뭐 이미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고요. 3세에서 9세까지도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이미 인터넷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서부터 인터넷을 이용하고 디지털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바로 비대면입니다. 다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와 접점을 맺고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동 청소년 3명 중 1명이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바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당연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군가 비대면에서 개인정보 알려달라고 그러면 절대 알려주지 않겠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10명 중에 무려 6명이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두 번째 특징, 아동의 특수성 때문에 그럽니다. 뭐 너무나 또 아시다시피 아동은 아직까지 인지 상태가 발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 근거나 판단 능력이 적고요.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환경으로 비대면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동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최근에 날이 가면 갈수록 아동 개인정보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복지부에서도 아동기본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개보위에서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올 만큼 아동의 개인정보는 점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동 개인정보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런 주요 글로벌 국가들 각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과 생각들을 들여서 어떠한 개인정보 법령에 잘 녹아들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연방법에 일반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아동 관련정 개인정보는 바로 코파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법이 19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아동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98년도에 이른 시기에 이렇게 아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뭐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동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시민 단체에서 키즈닷컴이라는 미국의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함부로 다룬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똑같죠. 그런 발표가 나면 당연히 학부모들이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연방의회가 98년도에 법을 제정을 했고요. 연방거래위원회에 집행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현재 유효성을 점검해서 2012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상태인데요. 코파의 범위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보자면 먼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동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는 당연히
법령에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도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일반 대상을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뭔가 수집하는 실질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실제적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법령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그런 좀 넓은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실질적 인식이 그럼 어떤 거냐? 뭐 서비스, 주제, 시청각 내역, 애니메이션, 모델 연령, 아동의 관심을 끄는 유명인들. 요 내용 딱 보면 예시 보면은 생각나는 하는 뭐 사이트가 없으신가요? 저는 좀 예시를 보고 유튜브가 떠올랐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가 우리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많은 애니메이션 내용과 아동을 관심 끄는 유명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코파의 범위의 대상이 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에 요 법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튜브가 과태료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한 3가지 내용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전 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된다입니다. 뭐 다른 말로 바꾸면 동의하기 전에 사전 고지를 꼭 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사전 고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전 고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프라이버시 폴리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만으로 안 되고요. 법정 대리인에게 직접적인 고지를 해야 된다. 이 2가지를 다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고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를 할 때는 이 박스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명확하고 읽기 쉽게 필수적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 특징은 바로 법정 대리인 동의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이제 당연히 동의를 받을 때는 요 코파 룰에 의한 동의 예시가 있는데요.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인터넷 보시면은 코파 뭐 동의서 같은 거 하면은 벌써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부모만이 아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아동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른 데다 넘기지 않겠어라고 한다라면은 이 아동의 부모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또 동의를 받아서 그걸 다시 한번 컨펌 받는 이런 이메일 플러스를 통해서도 동의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번째 특징, 법정 대리인의 권리입니다. 아동에게 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그 법정 대리인의 권리가 있어서 법정 대리인이 요청을 하면은 아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를 해주거나, 혹은 서비스 이용 거부를 하면 거부를 해주는 이 법정 대리인에게 권리가 있는 3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코파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뭐 살펴볼 나라는 오전에도 저희가 좀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바로 GDPR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담당자들은 GDPR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GDPR의 내용을 샅샅이 아마 뜯어 보셨을 텐데요. 최근 2018년에 EU에서 정한 일반 개인정보 일반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전에 미국의 코파처럼 특별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한 얘기가 별도로 특별히 제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요. GDPR에도 여러 아동에 대한 얘기를 구석구석 이렇게 넣어서 아동의 개인정보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6조에서는 처리의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외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아동의 경우는 특히 그렇게 함부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예외 조항을 강조하고 있어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제8조에서도 아동의 동의에 적용되는 조건을 16세로 보면서 1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당연히 친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 회원국은 각국의 나라가 각자 나이를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13세 미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아동의 나이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도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은 읽기 쉽고 명확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동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아동의 권리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실지는 않았지만은 GDPR에 보는 여러 전문들에서도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아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EU에서도 역시 아동의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번째는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시트를 하면서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을 별도로 갖고 있으나, 그거 외에도 바로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이라는 것을 최근 2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영국은 바로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아동에 있어서는 글로벌로 선도가 되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것들이 가장 더 선진적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동 같은 경우를 그냥 아동 전체야 라고 이렇게 통으로 짓지 않고요. 아동을 0세에서 17세를 오히려 그걸 또 5단계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아동이 접근 가능한 정보사회 서비스면은 무조건 이렇게 리스크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가장 높은 등급의 설정을 해야 된다. 그거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가 바로 15개의 규약의 제시인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 특징에 따라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정보보호 원칙, 아동 특화된 원칙, 아동의 권리를 위한 원칙, 좀 이런 3가지로 묶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들입니다. 뭐 투명성이 지켜야 된다, 뭐 데이터 최소화 수집을 해야 된다, 데이터를 공유 금지해야 된다, 뭐 영향평가 실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동이 굉장히 특화된 원칙을 따라서 부모가 이 컨트롤할 수 있게 자녀 보호 기능을 넣어야 돼, 혹은 프로파일링은 제한을 해야 돼, 혹은 뭐 은근히 유도하는 이런 너치 기술 같은 것도 제한을 해야 돼 등등 이런 아동 특화된 개인정보 원칙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원칙인데요. 아까 코파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에게 그 권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서 법정 대리인이 아닌 아동 자체를 아동의 수준에서 아동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바로 아동 권리를 이렇게 영국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5개의 나이에 맞게 연령에 적합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등 단순히 법정 대리인에게 권한을 강화한 게 아니라 아동에게도 권리를 주면서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국가들의 법 제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음은 동양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및 10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뭐 등등 여러 법들을 지금 많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 및 10대 온라인 개인정보법으로서 21년 5월 달에 발의가 됐습니다. 아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코파 때 나왔던 실질적 인식, 뭔가 이 회사에서 일반 대상으로 하더라도 아동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실질적 인식 외에도 그보다 더 강해서 추정적 인식, 데이터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정적으로 봐도 이거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네 라는 추정적 인식만 있더라도 이 법의 범위에 속한다는 만큼 더욱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보보호법도 21년도에 발의가 됐는데요. 아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8세로 높이게 이렇게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 법에 굉장히 촉각을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미국도 지금 연방법 차원에서 우리나라랑 저희 EU처럼 이런 일반법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6월 달에 발의가 됐고요. 그 내용에서도 역시 아동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세 미만 아동의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아동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설계 규약입니다. 네, 아까 전에 나왔던 영국에 딱 봐도 영국의 규약을 따다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죠. 네, 본인들도 스스로 이것은 영국에 있는 것들을 영향을 받아 설계했다라고 하면서 24년에 이미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면 아동의 나이를 14세에서 18세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동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규약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런 법들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동향을 확인해볼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또 오전 세션에서도 이미 잘 또 많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1년 11월 작년 이맘때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원래도 아동 관련 내용이 있었으나 그 내용들은 중국 영토 내에서 수집하고 저장할 때만 해당이 됐는데, 이번 중국 개인정보법의 발의로 인해서 영토 EU처럼 GDPR처럼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바로 법의 영향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런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많은 회사들도 영향을 받게 되죠. 아동 관련해서도 미성년자를 민감 정보로 분류를 하면서 굉장히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중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동의 개인정보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정보 활용의 통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아동의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아동 관련 여러 가지 법령과 동향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을 때는 이런 국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동의 개인정보가 중요하게 여겨짐에 따라서 점점 더 발전한다라고 생각이 좀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많은 나라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이 현재 법령 안에서 많이 녹아들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시사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담당자로서 글로벌 아동의 개인정보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도 아까 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급자랑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시지만 저희 뭐 이미 많은 걸 하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면은 개인정보 담당자로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진출하는 서비스 국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업 쪽에서는 이거 되게 늦게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푸시를 하고 압박을 해서 저희는 이걸 받아내야지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떤 국가를 나갈 것이냐, 이거부터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서비스의 프로세스는 어떻지?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동 정보를 수집할 건가? 혹은 뭐 마케팅, 뭐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을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관련 국가 법령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아동 관련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그렇다라면 그 법령의 내용들은 어떻지? 라는 것을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나타난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별을 해서 그걸 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동 나이에 대해서 허들을 만들려면 플랫폼이랑 개발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적용하거나 정보체계 권리보장을 적용하는 이런 것들은 플랫폼과 논의를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어떤 부분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다든지 국외 이전 동의를 받는다든지 혹은 프라이버시 폴리시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 국가 법령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을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뭐 방정환 선생님께서 사진을 하나 넣었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 옛날에 어른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하는 문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정보 담당자로 일을 하면서 사업이나 이쪽에서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굉장한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귀찮아. 동의도 또 가이드 더 해야 되고 법정 대리도 뭐 해야 되고 굉장히 좀 싫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발표를 좀 준비를 하면서 어차피 시대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계속 온라인상에서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물론 밖에 나가서 많이 뛰놀고 놀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특히 여기 계신 개인정보 담당자분들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한 즐겁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의 또 선배님들 혹은 동료분들이시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